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주말을 보내고 난 월요일 그리고 오늘은 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따지면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뉴욕 시장에 휴장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휴장 날짜를 항상 이렇게 붙여서 조정을 하잖아요. 주말이나 이렇게 월요일에. 참 합리적인 조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늘 월요일에 여쭤보지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주말을 굉장히 이번 주도 요래저래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기 하동 다녔습니다. 하동 가보니까 제주도에도 그 녹차밭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하동에도 녹차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국제 그 녹차 뭐 축제를 봄에도 연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녹차의 향기를 또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아주 작지만 정보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뭐 도시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 그렇게 좀 여유로운 정말 거기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냥 고즈넉한 그런 산세에 가보면 마음이 괜히 좀 이렇게 평온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주말마다 그렇게 외곽으로 건물이 높은 곳이 없는 외곽으로 그렇게 나가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뻗쳤어요? 어디가? 제가 여기 앞머리에 뻗친 걸 거예요. 어디가 뻗쳤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뭐 저만 수고하겠습니까? 많은 분들 함께 수고하고 계시죠. 지금 뭐 독일에서 지지니 씨가 유럽 여행을 하고 있나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배우 지지니 씨인 건가요? 맞나요? 아닌 건가요? 보성, 하동 이런 곳이 오리지널 녹차밭 원조다라고 또 우리 바둑이님이 글 올려주셨고 하동 구례 그러니까 하동에는 정말 다양한 아주 좋은 뭐 하동 홍보대사도 아닌데 제가 본 적이 경남 하동이라서요. 태어난 곳은 거기가 아니고요.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한옥마을 있고 이런 곳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워낙 사시는 그 터전 자체가 그런 한옥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서울에서 약 3시간 좀 더 걸리면 3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도 들러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 분위기 자꾸 오른쪽 뒤 머리가 뻗친 것 같은데 그냥 대충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저의 외모를 보러 오신 건 아니니까요. 궁금하신 건 뉴욕 증시 상황이죠.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심층 인터뷰 오늘은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나눠보겠고 월가의 소식은 뉴스스탁의 이항영 전문위원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말을 앞두고 그리고 또 오늘 밤 휴장을 앞두고요. 혼조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좀 약할 때 홀로 올라가는 게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를 제외한 두 시장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 하락의 배경에는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이래저래 이렇게 영향을 덜 받는 것 같고요. 연준 관련한 인사들의 그 발언에 시장이 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긴축 우려 관련한 내용들을 소화해 가면서 엇갈린 모습, 다우만 0.39% 상승이고 S&P 500은 0.28% 하락, 나스닥도 0.58%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연준 당국자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쭉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전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봤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FOMC에서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이런 발언이 전해졌고 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이전 회의를 통해서 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 나는 그렇게 했었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투표권이 없죠. 다음 회의에서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날 다른 발언이 있었는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의 총재는 반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경제 지표에 대응할 유연성을 준다며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음을 피력을 했고요. 미셸 보먼 연준 의사, 사실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뭐 이런 금통위원회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인사들의 발언을 여러분들은 그냥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었다. 훨씬 더 많은 진전을 볼 때까지 연방기금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매파적인 발언이 다수를 이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함께 발표된 수입물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1월 수입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월가에서 집계했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0.1% 하락보다는 더 많이 하락폭이 커진 걸로 7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컨퍼런스 보도가 발표한 1월에 미국 경기 선행 지수도 전월 대비 0.3% 하락한 110.3을 기록했습니다. 11개월째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 이 경기 침체를 보일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내놨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뉴욕 증시 그 배경 속에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지표 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시장은 채권 시장과 달리 긴축 위험을 더 적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다시금 그 뭐 10년물도 그렇고 장기 국채 금리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반대로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한 10월부터 연말 TLT, TMF 뭐 이런 투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쪽 투자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찬영 상무와 함께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금 단기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 관련한 투자에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내에서 에너지, 기술, 소재, 통신,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하락을 했는데요. 맵을 보기 전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도어대시 아시죠? 똑똑 도어대시. 저희가 이전에 이 도어대시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렸을 때는 굉장히 주문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컸다라고 해요. 지난 4분기에. 그래서 7% 이상 주가는 하락했고요. 농기계 업체, 저희 또 이 기업도 종종 소개해드렸죠. 디어, 농기계 업체계 테슬라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디어는 실적 예상치 웃돌고 연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는 7%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베팅 업체, 스포츠 베팅하는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도박 말고 좀 좋은 단어 없나요? 어쨌든 드래프트 킹스의 주가가 예상치를 분기 실적이 웃돌았다라는 소식에 15% 넘게 올랐고요. 또 스트리밍 업체 로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1%대 올랐습니다.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 당일날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바는 13% 넘게 올랐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주말에는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경쟁과 또 대체 숙박 시설이 예상보다 좀 더딘 소비자들의 선택을 포함한 이런 관련한 위험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주가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러니까 13% 올랐다가 다음날 8%대 하락을 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에서 임상시험 엇갈린 결과가 좀 발표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주가는 3%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빅테크 종목들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대 하락, 애플도 0.7% 하락했고요. 구글의 주가는 1% 하락한 가운데 요즘에 상대적으로 메타가 더 괜찮죠. 메타의 주가는 0.26% 하락, 아마존의 주가는 0.97% 소폭 올랐습니다. 자, 이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초록불을 켜면서 다시금 $200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3.1% 상승한 $208 선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가 요즘에 좀 주춤주춤하죠. 2%대 하락, 또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등의 종목들도 함께 1에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디즈니 넷플릭스도 함께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반면에 이제 다우지수를 상승하게 만든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섹터들 존슨앤존슨, 머크, 파이자, 에브비, 암젠 등의 종목들 1%에서 머크는 2%까지 올랐고요. 카드 관련된 종목은 하락했지만 은행주들은 소폭 올랐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 상승했고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락, 그리고 페이팔의 주가가 2.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주말 사이에 국제유가가 좀 하락 이슈가 야기시킬 만한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WTI 기준으로 유가가 한 $76 선까지 등락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엑스모빌 3%, 쉐브론 2% 하락, 코노코필립스의 주가 3.9%,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2.8%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니까 이제 요 밑에 이제 산업 관련한 종목들, 부동산 관련한 종목들이 초록불을 많이 켜고 있고요. 유틸리티 쪽도 대부분 다 초록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 쭉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굳이 풍선을 보냈을까? 그러니까요. 위성에서 특히 이제 첩보 위성이라든지 이런 네. 정찰용 위성은 저저익선입니다. 낮게 뜰수록 좋습니다. 고도가 낮을수록 무조건 해상도가 높아지죠. 그렇겠죠. 네, 가까이 가서 찍으면 네, 훨씬 네.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미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고고도에서도 높은 데서 찍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낮게 띄울 수만 있으면 훨씬 저렴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겠죠. 사실은 미국이 몇 년 전에 이 저궤도 위성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뭔가 정찰 수단 이라고 그래서 콜드스타라는 이름의 성층권 스파이 이제 기구를 연구한 사실이 이제 있습니다. 미국이? 예, 미국이 비슷해요. 헬륨을 채워가지고 한 30m 정도. 그래서 일단 써보니까 이제 위성에 비해서 확실히 싸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외의 소득을 하나 알게 됐던 거죠. 네.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네. 아, 저도 넉넉히 봤던 예, 우리 쇼츠 영상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정말 그 한 30초에서 60초 시간이 쑥 지나갑니다. 최근에 궁금하셨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또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디플레이션은 여전히 유효.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스인을 빼니까 완전 다른 뜻이 되네요. 그쵸, 네, 예. 스인을 빼면 안 되죠. 네네. 디스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CPI가 발표된 이후에 그 시장 변동성이 커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처럼 뭐 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건 아닌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월이 지난 FOMC 때 언급했던 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 여전히 지금 그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CPI는 사실 뭐 워낙 지난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네. 뭐 6.2% 예상했는데 6.4%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주택과 에너지였고, 근데 뭐 주택은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 3분기 때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선행 데이터 자체가 이미 꺾였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시차가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다음 달에 발표하거나 다다음 달에 발표하는 CPI부터는 아마 주택 가격이 조금 꺾이는 게 반영이 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현재 지금 박스권에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1월 달에는 박스권 쪽에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2월 달에 이제 좀 꺾였기 때문에 뭐 이제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 CPI에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영향도 확실히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CPI 구성 종목이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약간 좀 힘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6.4% 나온 거에 대해서 네.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나쁘게 나오진 않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뭐 그래서 이제 CPI 데이터를 포함해서 뭐 저번 주에 뭐 소비 그 지표도 발표되고 했는데, 그런 지표들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거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지표 그 데이터 갖고 오면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5.25에서 5.5%까지 요거 별로 안 높았는데 갑자기 높아졌다라고 했는데, 그쵸. 아니나 다를까? 네, 지난주에 결국에는 5.5%가 가장 높은 컨센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 5월, 6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시장에 지금 프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아무래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게 국제금리 시장에 엄청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뭐 기준금리를 이제 가장 잘 반영하는 이제 2년물 단기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금요일 날 최고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하고 터치를 한번 하고 내려왔어요.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10월 그 고점 수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영국도 난리 나고 일본도 난리 나고 뭐 금리 어디까지 올릴지도 모르겠고 0.75%씩 막 올리고 해서 거의 공포감이 거의 극에 달해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올라간 기억이 나지 거예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진짜 작년에 있었던 일 뭔가 되게 풍파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10월에 네.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네, 그 10월입니다. 네. 10월이 정말 공포의 저도 최고점.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그 수준까지 지금 올랐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그때는 앞이 안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앞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3월 달에 끝날지 5월 달에 끝날지 이거 6월 달에 끝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때 고점까지 지금 상승한 지금 상황이기는 한데, 확실히 저는 그때 작년 10월과는 느낌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각보다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국제금리 이렇게 오르고 그러면 좀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앞서서도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에 비해서 이거 반영을 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FOMC 이후로 상승과 하락을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 고무적인 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FOMC 때 올랐던 부분을 지금 하회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차트 갖고 와가지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거든요. 요 날이 FOMC 날이에요. 그래서 FOMC 때 한번 오르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박스권이지 요 밑을 지금 뚫고 내려오진 않고 있어요. 저 기준선은 뭐예요? 요 기준선이요? 네. 요거 종가. 네, 나스닥 금요일 종가고 결국에
뭐 나스닥 금요일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가 증시 쭉 빠지다가 한 새벽 올렸죠? 한 3시 그때부터 반등을 또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거의 낙폭을 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FOMC 때 그 언급했던 요 수준 이하로 지금 하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몇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좀 했었는데 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면 장 초반에 올랐다가 다 밑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로 끝난다거나 보합으로 끝난다거나 그렇게 됐는데 지난주에 그 상황을 보면 실적도 잘 나오고 컨센도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니까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적자를 보고 있지만 고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산업 내에서 1, 2등하는 그런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지난주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제가 이거 지금 사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네. 참고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가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거냐면 광고주가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주들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빅테크,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다가 이제 그 광고를 많이 실잖아요. 네. 이렇게 직접 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외주를 받아갖고 이제 실어준다고 보면 돼요. 뭐 그런 데도 싫지만 다른데 뭐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도 막 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디에 광고주 입장에서 어디에 광고를 실어야지 효율적으로 지금 광고 효율이 높아질지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제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 연도에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엄청 불안해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 시장이 특히나 안 좋을 거라고 막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주가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디지털 광고가. 그리고 컨센트 높게 주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났는데 주가가 33%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목금 좀 빠지기는 했는데 네. 아무리 빠져도 그 많이 올랐던 이 지금 부분을 지금 하회하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장기 차트를 보면 2020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주가가. 네.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지금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고 고점 대비해서 뭐 여전히 반토막 나 있기는 한데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자주 좀 체크를 하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라고 하면 아마 그 좀 투자자들의 매기가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하셨죠? 드래프트 퀴즈. 네네 온라인 스포츠 베팅 업체로 미국의 스포츠 토토예요. 근데 이 업체를 제가 설명할 때 네. 도박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뭐 도박이죠. 도박인 합법적 도박. 네,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주가 다 합법이 아니에요. 아, 주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온라인인데 그러면은 그 주에서는 막혀요? 네. 온라인으로 해도 어떤 주에서는 안 되고 어떤 주에서는 되거든요. 그래서 50개 주 중에서 30개 이상 주까지 지금 합법화가 됐어요. 그 합법화도 이게 뭐 좀 복잡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뭐 소송하고 해가지고 결국엔 합법화돼서 주들이 하나 둘씩 이제 온라인 합법화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잘 됐어요. 이게 최근에 또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게 있어요. 그 저희는 안 보지만 그 슈퍼볼 안 보셔? 난리 나죠. 네. 저는 항상 네. 그 공연만 봐요. 공연이요? 네. 아 아직 올해는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가 일요일이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2월 12일인가요? 13일인가요? 네. 그때 했어요. 슈퍼볼 결승전을. 네. 난리 났었겠죠. 난리 났죠. 그때 그 즈음에서 가장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던 스포츠 앱이 이거예요? 드래프트 킹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인기를 지금 많이 얻고 있고, 근데 이 시장이 정말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의 거의 한 70% 정도를 마케팅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과열된 시장인데 네. 저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다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적자이기는 하지만 뭐 정리되고 최상위 업체들이 이제 주도권 가져가기 시작하면 아마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잘 나와서
가이던스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잘 나와서 실적 발표한 다음에 15%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하면 한 10% 오르다가 뭐 종가에 거의 끝나거나 뭐 보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끝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계속 깨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장기 차트를 보면 2020년 코로나 때로 다 돌아왔어요. 엄청 올랐다가 다 돌아와서 여기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업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적자에다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보실 때는 앞으로 과연 드래프트킹즈가 결국에는 이제 1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익을 낼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공유 숙박 업체잖아요. 이것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엄청 올랐다가 다음날 또 한 8% 빠져가지고 실적 발표하고 다음 날 한 번 더 오르고 그리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이게 오르고 목요일 오르고 금요일 빠졌는데 좋을 것 같은데. 뭐 8% 빠졌다고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지는 않고 조금 더 시계를 조금 길게 좀 보면 이게 지금 2008년 이후로 그 순이익 연간으로 봤을 때 순이익 흑자를 처음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처음으로 순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가이던스도 되게 좋게 줬는데 이제 2022년에 좋았던 거는 유럽 때문에 좋았다. 유럽으로 이제 여행 수요가 엄청 몰리면서 굉장히 좋았고 올해는 기대가 되는 게 있죠.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여행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좀 체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데이터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이렇게 좀 연이어서 아마 그 거의 2019년 수준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중국에서 외국 나가는 숫자가 거의 2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 한 1.7에서 1.8억 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가요. 늘어났네요. 네,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는 참고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 2,500만 명 나갑니다. 근데 가늠이 안 나요. 그렇게 숫자를 얘기하면. 그런가요? 뭐 네. 약간 100명 중에 뭐 몇 명 이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나가요. 인구의 절반이 네, 나간다? 물론 이제 그 더블 카운팅도 다 네네. 포함이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5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2억 명이니까 뭐 아무래도 비율이 확실히 좀 낮겠죠. 뭐 10% 이제는 조금 그쵸. 넘은 상황,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시작이죠. 중국. 네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뭐 13% 상승하고 다음 날도 올랐는데 금요일 날은 좀 빠졌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빠지기는 했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우려가 됐었던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턴어라운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차트도 같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트레이드 데스크 그리고 드래프트 킹즈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이렇게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쭉 최근의 흐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뭐 봤을 때는 괜찮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는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투자의 책임은 이제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뭐 결정은 이제 본인이 다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뭐 이런 세 가지 기업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뭐 결국 제가 봤을 때 이제 결국에 이제 이런 기업들 외에도 뭐 고금리, 경기 침체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좀 그 밸류를 좀 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하나 뭐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크 하트넷이라는 작년에 이제 가장 스타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 지난주에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를 이렇게 빠르고 높게 만약에 올릴 때 100년 역사를 봤을 때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 차트를 지금 갖고 온 거예요.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다라는 네, 거는 뭔가 하나가 문제가 터져야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문제가 어디서 그러니까 확률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부동산 얘기 나오는데 네네. 미국은 어떤 얘기예요? 저는 이제 미국이 터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국가 중에 하나가? 글로벌리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80년대 뭐 멕시코가 터졌든 뭐 90년대 아시아가 터졌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부동산 부채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는 더 심하잖아요. 네. 뭐 일본은 지금 YCC를 지금 건드려야 되니까 그쵸. 네, 지금 수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지금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100년 차트 갖고 오고 자 앞으로 100년을 예측해 볼 거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뭐 어차피 이제 매일매일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아무래도 다음 3월 FOMC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들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3월 달에 연준의 금리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점도표가 그쵸. 딱 보면 아 이거 6월까지 딱 올리고 끝나겠구나. 혹은 그 전에 끝나겠는데 아니면 뭐야 6월이 아니고 7월, 8월 뭐 계속 올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가 좀 투자의 타임 스케줄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FOMC 전후로 저는 좀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거 지금 뭐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동 부장님이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티타임을 가질 때 이런 기업 얘기를 되게 재밌게 잘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방송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네네, 맞아요. 막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하기 어려우니까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 네. 결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하나하나 지금 종목에 대해서 뭐 하나 말씀을 드려도 거의 아무리 못해도 한 30분은 말씀을 드려야 맞아요. 되는데 제가 이제 뭐 그런 지금 시간은 아니니까 네. 지난주에 좋은 그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에 대해서 네네. 간략하게. 거의 아주 간략하게 어. 그냥 말씀을 드린 기회가 겁니다. 된다면 뭐 네. 미주미 뭐 채널이나 이런 데를 네네. 통해서 좀 약간 인사이트 있게 또 네네. 재밌게 표현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우리 권동 부장님께서 그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계속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 랩을 운용해서 계속 네네. 매일매일 그 운용을 하고 계신 분이신 네. 거잖아요. 네. 요즘에 운용하기 어떤지 그게 사실 궁금해요. 수익률 아주 이게 수익률 괜찮은지 요즘 시장 괜찮으니까 수익률도 많이 좋아지셨나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레버 카운트는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랬나요? 제가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그냥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있다. 네, 저희 작년 거의 한 5월 말, 6월 뭐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여기 나온 지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운영한 지 한 9개월, 8개월 됐는데 어쨌든 다행히 작년에 좀 잘하고 해서 좀 최고 수익률은 네. 지금 세 자리가 넘었습니다. 예. 종목의 최고 수익률이요? 아니, 포트폴리오 최고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최고 수익률이 네네. 세 자리를 넘었다고요? 네네. 금액이 아니고 퍼센테이지로요? 네네. 왜 네, 그걸 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작년에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열심히 했고 뭐 올해도 좀 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자금들이 이제 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신규 자금은 또 음.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좀 잘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슈,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 라인 선에서 네. 그 이야기도 잠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섹터, 그러니까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이런 방향, 이런 네. 섹터로 이렇게 포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아, 실질적인 운용자시니까 네. 그런 팁도 함께 주시면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함께 또 음.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고 해서 네.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엔 아침 방송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좀 제일 궁금해하세요. 그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랑한 거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지 않나요? 실제 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목으로 투자하는지 궁금한데 종목 공개하기는 사실 어렵고 어떤 방향성을 두고 어떤 섹터 위주로 또 그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자 3프로 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시청자 여러분들도 밤잠 설치실 때가 많죠. 이제는 카페인이 없는 룩아워티 한 잔이 필요할 때 이 프로는 건강한 캐모마일 한 잔. 저 김프로는 루이보스로 편안하게. 저는 향긋한 레몬밤. 카페인 없는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루가워티 굿나이트 세트는 3프로 TV와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룩 아워티. 저도 밤에 약간 뭔가 따끈함이 필요할 때 혹은 이제 편안한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카페인이 안 들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출하다 싶으면 백년하편 다운 게 없습니다. 또 지금 시각에 굉장히 배고파서 이 광고만 들어도 침이 고이네요.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전해 듣도록 할 텐데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사실 뭐 이게 시장이 막 변동성이 컸다기보다는 그냥 다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월 시장 들어서는 박스권 등락. 네, 맞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한 차례 크게 휘몰아쳤죠 주식 시장이요. 특히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확인된 것이 지난주 중에 소위 얘기해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에서 네. 4번에서 이제 막 3번을 관련한 친구들 그래서 3번 주식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노리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고 제가 그 주말에 강의 한번 해드린다 그랬는데 네. 그걸 좀 해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분위기 가고 있죠. 다만 너무 지나치면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위 성장 기술주들이 약간 슬로우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꺾인 건 아닙니다. 다만 다우나 다우지수 이렇게 약간 전통적인 것들이 약간 또 좀 지지가 되거나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들이 네. 지난 주말의 흐름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테슬라 같은 것도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지금 종목별 장세 라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시를 표현하면 종목별로 약간 다들 달리 움직이는 그런 정도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한 주간만 보면 다우와 S&P 500은 소폭 약세. 그러면서 S&P 500 기준이 이제 벤치마크인데요. 미국에서 3주 연속 흘러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5주 연속 상승한 이후에 지난주 내렸거든요. 네. 전주죠. 그렇지만 지난주는 지나고 나면 소폭의 플러스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지난 한 주간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지만 결국은 금리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시각.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조금씩 밀려 올라가면서 한때 3.85, 86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 네. 수익률이 네. 단기적으로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책금리, 기대 정책금리라고 네. 얘기했고요. 이 기대 정책금리 언제까지 조금 움직임이 있을 거냐 그러면 3월달에 있을 FOMC에서 점도표, 앞서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점도표로서 확인돼 줄 겁니다. 다만 이것이 작년에는 말에는 이렇게까지 아래쪽에 있다가요. 이번에 2월 1일 날이 아시죠? FOMC 열렸을 때 뭐 그 정도였다가 쭉 올라가. 이거 가장 큰 거는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리고 고용 시장 여전히 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의외로 계속 또 줄고 예상보다 낮게 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점도표 만큼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딱 점도표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점도표가 연준이 있고 시장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연준의 시각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면 주식 투자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죠.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0년물 금리 소폭 하락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금요일 장중에는요 3.9 정도에 육박했었어요. 결론을 보면 3.81 정도로 마감되면서 소폭 하락했죠. 여기 때문에 조금 하락했잖아요. 끝에 살짝 예, 꺾인 거. 끝에 이렇게 조금 하락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장중에는 3.9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금리의 압박,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래서 고밸류를 받는 것들에 대한 마이너스 압박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도 지난주에 계속 내리진 않았었죠. 그래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달러가 지금 약간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 약간 내려가지는 않지만 지금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쪽에 가 있죠. 다시 1,500원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극단적이죠? 극단적으로 너무 얘기하신 분도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TV에 나오거나 언론에서 하시는 분은 그게 말씀을 안 하실 텐데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작년 10월 한참 올라갈 때는 뭐 다들 2,000원 간다 얘기하는 분은 널렸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시장 우리나라 떨어지기 때문에 뭐 나스닥은 뭐 5천 6천 막 하는 거고 뭐 우리나라 그 코스피도 무슨 뭐 2,000원 깨지는 거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업계에 좀 있었잖아요. 10년 넘어 있었잖아요, 제가요. 업계에 있었던 걸 보면 극단적인 전망이나 극단적인 목소리가 나올 때 보면 항상 그게 지나치면 꺾이는 겁니다. 고점이었다. 네, 이게. 고점에서도 꺾이고 저점에서도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그 흥분하실 필요 없고 너무 그렇게 너무 신경 쓰는 말들이 많을 때는 안 보고 있는 게 상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유가도 꺾이고 금값도 좀 약간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런 것들이 결국 달러랑 특히 금은 달러랑 반대 방향이 있고요. 뭐 유가는 그거 외에도 다른 이유는 있겠지만 금은 약간 반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씩 위아래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보면 금값이 약간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추세가 완전히 금값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금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분산 투자의 하나의 투자 대안 정도, 투자 대상 정도 여기시는 것 정도, 딱 그 정도가 제일 어울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은 어떻습니까? 유가 한번 봐주시죠. 네네. 유가 이어서. 네, 유가는 딱 요 정도에서 계속 요게 딱 움직이고 있죠 지금요. 이게 지금 최근 주말 사이에는 약간 또 네. 공급에 관련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 관련 이슈에서 등락이 있지만 딱 요 정도에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4,000, 뭐 25,000 간다고 하면 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야 뭐 펀더멘탈로 판단할 수 있는 장이 아니니까 요 정도 있다고 팩트 자체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리 하나 해주신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올랐던 섹터는 쉬고 많이 내렸던 섹터는 오르는 흐름 이게 쫙 맞아요. 보였잖아요. 물론 작년에도 오르고 올해도 오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종목들도 있고 작년에도 약했고 올해도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울면 찾는 거고 너무 비우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딱 나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랐던 섹터가 약하고 그 내렸던 섹터가 올라가는 건데 네. 작년에 이미 소비자 형편 없었잖아요. 그쵸. 예, 이미 소비자가 실제로 11개 섹터 중에 제일 많이 내려갔던 거거든요. 이미 소비자는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아마존 여기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작년에 주가 반의 반토막 됐던 게 메타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1분기 상반기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것 중에 또 넷플릭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IT 또 IT 저는 좋아하시는 것들 여기 다 들어 있는 거 되겠고요. 부동산도 안 좋았고 특히 이런 것들이 작년에 유틸리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즘 쉬고 있고요. 물론 유틸리티 안에서도 뭐 등락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헬스케어가 작년에 분전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겠고 필수 소비자는 작년에도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났지만 그날 선방했던 건데 올해 재미없는 거죠. 종목으로 보면 P&G가 작년에 보면 연가도 보면 마이너스 났거든요. P&G가 대표적인 것이 프록터 갬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 올해도 좀 마이너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림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에너지는 뭐 누구나 다 알듯 작년 폭등했다가 올해 좀 쉬고 있는 그 정도의 그림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특징적인 종목들 볼 텐데 이제 중고차 기업 준비해 주셨는데 최근 한 달 사이인가요? 중고차 가격이 또 한 4% 평균 올라갔다고 해요. 맞아요. 이게 또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뭐 3월에 뭔가 보너스, 뭐 환급액 뭐 이런 게 또 미국에는 그런 발생을 해서 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요번에 그 소비자 물가 발표할 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마이너스 나긴 했지만 그러게요. 예, 실제로 1월 달에 2월 달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통계를 이제 뉴스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2월 들어서 전월 대비 한 4% 올랐던 통계가 있습니다. 여튼 자동차 이제 그 회사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가장 큰 차이가 우리나라는 자동차 회사가 거의 직영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미 현대 뭐 이렇게 뭐 같은 그룹이라 해도 기아 뭐 GM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우리나라는 수입 자동차는 원 수입차가 있고 이제 그 지역별로 딜러십을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딜러 생각하면 한 자동차 딜러가 한 자동차만 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큰 돈 부자들은요, 지역 부자들은 딜러 하는 친구들이 워낙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지방 조금 중소도시 가면 딜러가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모든 차를 다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중고차는 그러는데 신차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신차가 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여도운 대표께서 여도운 자동차 뭐 딜러사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대도 계약하고 기아도 계약하고 뭐 BMW 뭐 다 계약하면 물론 그 샵은 따로 갖고 있으면 되겠죠. 샵은 따로 있으면 되지만 그 동네에서 어떤 자동차를 사더라도 다 여도운 패밀리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아주 제가 뭐 수준 있게 보통 식으로 얘기하면 다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무슨 플로리다의 어느 도시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패밀리 조사하면 딜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워낙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오토네이션도 미국에서 플로리다를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미국 최대의 자동차 딜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찝이란 걸 갖다 놨지만 다 수많은 것들 브랜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차를 하면 중고차를 자기네가 트레이드를 하면서 중고차를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BMW 보면 뭐 좀 BMW 인증 중고차 따로 갖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BMW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토네이션에 얘네 집이란 브랜드에 갖고 왔는데 현대차를 갖고 오면 현대차도 갖다 파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있고 그런 거로서 신차, 중고차 같이 하고요. 에이스까지도 같이 하죠. 에이스까지 같이 하고 또 큰 데들은 또 다른 뭐 렌탈까지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오토네이션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5.83달러 이 예상됐는데 6.37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65에서 67억이 나오면서 주가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오토네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네이션이라는 데 들어가면 오토네이션 아니면 다른 일부 들어가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이 아마 미국에 현재 계신 분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경우는 아주 조그만 친구들이고 웬만한 경우는 여러 개를 다 하는 패밀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주말 라이브도 소개해드렸던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아시는 분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잘 모르시지만 펜스키 오토모티브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딜러사입니다. 딜러인데 얘네들은 딜러 플러스 뭘 하냐면 트럭 렌탈 같은 걸 같이 합니다. 트럭을 빌려주는 거? 트럭을 빌려줘야죠. 왜냐하면 크게 이사 갈 때 보면 작은 것들은 유월 같은 걸 하지만 실제로 보면 더 큰 것들은 이제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보면 이런 트럭 렌탈까지 하고 또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펜스키 오토모티브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도 수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를 다 지역별로 갖고 있고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걸 굳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 4.9% 올라갔는데 제가 이거를 특별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주가는 사상 최고가인데 그러니까 올 초부터 또 오른 게 엄청 이걸 한번 가파르네요. 보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배당 때문에 하신 분이 엄청 많아요. 그쵸. 배당 때문에. 어저께 밤에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떠서 봤더니 슈카 있잖아요. 슈카.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일요일 밤에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라이브 근데 딱 방송. 보니까 메인 주제 중에 하나에서 제가 눈에 딱 돌렸을 때 봤던 데가 배당 투자를 얘기하더라고요. 배당 투자요? 네, 뭐 이제 내용을 못 들어서 하다가 넘겼는데 제가 여러분들 배당 투자하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리얼티 인컴이죠. 아시죠? 리얼티 인컴은 오랑구가 아마 여기 갖고 계시면 말 텐데 그거는 119분기 연속으로 지금 배당 인상했어요. 119분기. 119분기요. 몇 년이요? 근데 그거를 월별로 주거든요. 매달 주는데 이번 분기에도 올려줬어요. 119분기입니다. 거의 여하튼요. 30년인 거죠? 네, 30년째 올려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 월 배당 아니라 분기 배당인데요. 네. 2012년부터 매 분기 배당이 인상했어요. 매 분기. 다만 안타까운 적이 있었죠. 요 팬데믹 때는 못 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재개를 하면서 1년 만에 재개 주면서 보상하겠다 그러면서 팍팍 올려줍니다. 그러면은요. 아니 근데 지금 수익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1센트씩 올리다가 우리가 1년 동안 잘 못 줬다. 1년 반 동안 그러면서 보상해 주겠다고 많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뭐 특이한 기업인데 이런 딜러샵이 이런 것들이 한번 시장을 잡아놓으면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상장한 회사만 아시잖아요. 네. 제일 큰 비즈니스 중 하나가 전 미국의 열 몇 개 주의 딜러샵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랍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그래서 그게 이제 안정적인 비즈니스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이제 테슬라만 있고 IT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꾸준히 가는 주식도 있다.
해서 오늘 참고해서 보시라고 오늘 그냥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바나나 차차 시청자분이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영어로 카네이션 하는 저 이런 개그 좋아하거든요. 안 웃기세요? 아, 이런 개그 재밌잖아요. 카네이션 얼마나 센스 있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여기 혹시 밴쿠버에 계시는 분 네, 계실지 네. 모르겠는데 도시마다 그 우리나라 전 세계 부자 찾잖아요. 매번 리스트 가끔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무슨 뭐 이재용 회장 했고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리스트가 있는데 미국에서 좀만 검색하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도시의 제일 부자가 나오거든요. 그거 되게 부담스럽겠네요. 아니 매번 나오죠. 그런 분들이. 근데 그거 보면 그 밴쿠버에는 제일 부자가 그 짐 패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광산 갖고 있는 분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 사람 딜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돌아다니는 자동차 있죠. 밴쿠버 네. 신차들은 대부분이 다 그 패밀리에서 사는 아, 겁니다. 진짜요? 현대도 갖고 있고 폭스와겐, BMW도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진입 장벽이 높겠네요. 그러면 좀 뭔가 형성되어 있는 그 있으니까 시장이. 뭐 신도시 가서 자기가 또 딜러샵을 따면 되겠죠. 현대랑 계약하거나 뭐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확고하게 된 지역은 그 비즈니스를 또 인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뿐만 아니라 웬만한 도시의 탑 랭킹에 보면 아주 신지역 있죠. IT 신지역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이나 제가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도시에나 그 주의 제일 부자 중에 리스트에는 항상 네. 딜러샵이 있어요. 딜러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기계업체 디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디어도 이제 7.5%가 올라갔는데 네.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5.57인데 6.5달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 농기계인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식의 자잘한 농기계도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디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주 항공 쪽의 ETF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우주항공에 디어가 왜 들어가요? 왜냐하면 화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화성 가서 그럼 저걸 자동으로 해가지고 화성에 농사 짓는데 사람이 가서 농사를 팻데이먼이 가서 직접 농사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깥에 오, 나가서 네. 나가서 누군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디어가 가야죠. 디어가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어가 자율주행을 이미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그런 그쵸. 기계들. 그래서 모르겠어요. CS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농기계업체. 왜냐하면 이게 서울 한복판에 자율주행차가 허가 난다 그러면 약간 아직 불편하신 분 많잖아요. 위험할까 봐. 근데 크게 아무것도 없는데 밀바대 이거 한다 그래서 뭐라고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성장에 대한 개념도 있고 뭐 아직 먼 얘기지만 이번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매출은 이제 기대보다 조금 더 나왔는데 매출 자체가 작년보다 32%나 늘어났고요. 네. 주당 이익은 깜짝 실적이 나왔고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주가가 좀 제법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농기계업체 얘기해봤고요. 이어서 요기업. 쇼피파이는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그쵸.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도니까 더 잘 아시는데 어떤 실적 가이던스의 실망감 역시 아마존과의 경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 좀 팽배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올렸지만 전체적 의견 자체는 뉴트럴이 중립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 그건 어찌 보면 미국식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3번, 4번 주식들 뭐 중에 좀 PR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확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경쟁이 별로 없는 것들. 그래서 테슬라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테슬라조차도 중립 의견도 꽤 많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지난주의 특징주로 보면 오늘 따로 소개는 안 했지만 드라프트 킹즈요. 드라프트 킹즈는 적자인데 굳이 따지면 어저스티드 에비타가 흑자했다는 거거든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그거 흑자 얘기했고요. 에어비앤비는 뭐 워낙 좋게 나왔는데 지금 순 현금이 엄청나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했고요. 그 팔란티어는 기억하시잖아요. 넷 인컴이 흑자 났다. 갑으로 흑자 나면서 지금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3번 주식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팔란티어 같은 주식이 또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CNBC에서 리스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스노우플레이크를 중심으로 한 10개, 10대 중심으로 토요일 날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그럼 영상은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하는가에 설명 났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그 토요일 날 했던 요 강의를 한번 좀 보시면 한 1시간짜리인데 뒷부분 보시면 제가 그 챕터를 해놨기 때문에 한 20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종목들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고 스스로. 근데 미주미 TV 전면 개편해요? 좀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편하는지 힌트 좀 주세요.
개편 다 되면 하기 직전에 여전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 딱 보세요. 적자잖아요. 네. 예, 적자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다는 게 적자인데 CNBC나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흑자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만의 재료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명확한 격언인데 그래서 이런 것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까지 그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네. 한번 그 영상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미주미 주말 라이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영상도 항상 미주미 채널에 업로드가 오전에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되니까 그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재미삼아 보는 통계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통계도 이거는 있어요? 이거 갖고 그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욕하시기 전에 재미삼아 본다는 네. 정도만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겠는데요. 나오죠? 오늘 대통령의 날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 국경일이라고 우리를 보면 그게 있고 국경일은 어떤 대부분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라 그러고 주에 따라서는 워싱턴스 버스데이라고 하거든요. 초대 대통령 생일날로 노는 거거든요, 오늘요. 근데 보시면 오늘 노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논 다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역사적으로 어땠냐는 건데요. 딱 보시면 재미나는 거가 다우지수 S&P의 기준을 보면 그 화요일 날은 올랐다고 합니다. 화요일 날은 역사 다음 날? 상승 확률을 보면 올랐던 날이 63%. 그렇지만 수요일 날은 대부분 좀 상대적으로 좀 또 저조했던. 그 다음 날은 다시 약간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해서 일단 이거 재미삼아 보는 통계지만 어찌됐건 이번 주에 이렇게 초반에는 등락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화요일 날은 강했고 좀 수요일 날이 약간 떨어졌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통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대통령의 날로 미국 시장은 휴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글로벌 라이브도 조금 더 시각을 넓게 볼 수 있는 내용도 준비할 거고 저희도 아마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또 휴장한다고 안 오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보통 뉴욕 증시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유럽 시장도 잠깐 보고 또 이 쉬는 구간에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될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쭉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잊지 마시고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y!